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11월, 12월 강의가 7주 수업을 하는데요. 7주 수업 하는데, 7주라면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3주 남았잖아요. 그럼 3주는 4시간씩 수업할게요. 4시간씩 수업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남은 것을 4시간씩 수업한다고요. 네. 등기법은요, 지적법하고 좀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적법을 정리를 했잖아요. 지적법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적법은 일필지의 토지에 관련되는 일정한 사항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공시한다. 공시된 정보가 달라지면 다시 정리해서 공시한다. 이 안에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져가 있으면 따로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 안에 또 들어갈 법 조문들 몇 가지 정도 집어넣어서 암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등기법이 지적법보다 법 조문이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등기법은 암기 분량으로 따진다면 지적법의 3분의 1도 안 돼요. 암기 분량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법보다 내가 암기할 분량이 적다란 말이잖아요. 그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등기법을 더 어려워해요. 등기법을.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봐도 지금 지적법의 분량과 등기법의 분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말은 뭐냐면, 등기는 용어에 관한 이해도가 조금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등기법 그 책이 두꺼워진 이유는요, 암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해설을 많이 해놔서 두꺼워진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암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적법에서 지목이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그럼 지목이라는 부분은 올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목이 예를 들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냐 하면 지목은 전,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목이란 것은 지목 이 자체 하나로서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되면 이것이 다른 지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요. 가령 예를 들면 지목에 관한 설명이 있다. 그래서 해서 1, 2, 3, 4, 5 딱 끝나는 것이지, 그 지목에서 암기했던 내용들이 다른 지문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번 또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 지목, 그러면 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쭉 배워나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격백이 쳐져 있어요. 즉 지번이 지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렇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시험 문제 자체가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1, 2, 3, 4, 5,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1, 2, 3, 4, 5, 경계에 관한 설명이다 1, 2, 3, 4, 5. 다른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지적법이에요. 자, 그런데 등기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등기법은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거기까지 제가 진도를 나갈 생각인데, 우리 등기라는 것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도 있고,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끝나고 나면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할 건지 단독으로 신청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격백이 되어서 배우긴 배우거든요. 그럼 지적법처럼 문제를 푼다면 의무자 권리자만 딱 알면 그걸로 끝 문제, 그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끝 이렇잖아요. 근데 등기법은 안 그래요.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쪽에 다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공동이냐 단독이냐도 어디로? 의무자 권리자에 영향을 미치고,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도 공동 단독에도 영향을 미치고 권리자 의무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는
법 조문이라든지 책에는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딱딱 따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가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갈 때는 누구랑 가냐면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가 가거든요. 그럼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을 안다라는 것은 뭐다?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개념을 뭐 한다? 안다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지적법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유기적 연관성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 파트를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적법으로 따지면 한 파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공부를 할 때 등기법은 하나를 알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지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영향을 미친 이 지문이 또 다른 지문에 이렇게 또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치도록 이런 거미줄 같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등기법은. 그럼 결론은 뭘까요? 지적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지적법 공부할 때 내가 복습을 조금 게을리했다더라도 복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목을 배우고 나서 이걸 내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지목이 경계와 면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지적법은 다음 주에 강의를 들어도 저번 주 거 몰라도 이번 주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번 주 공부를 복습을 안 해도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게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적법은. 근데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등기는 여기에서 계속 보세요. 이 얘가 1위로 영향을 미치고 얘가 또 1위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얘를 모르게 되면 얘도 뭐다? 모르게 돼요. 그 얘를 모르면 얘도 모르게 돼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보면 얘도 모르니까 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계속 시간이 연장선상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내용이 계속 뭐한다? 이어지는 구조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지금부터 제가 암기하라는 것은 암기하고 요 내용은 따로 제가 말 안 해도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해서 가세요라는 것들은요. 그 다음 내용에 항상 뭐다?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오면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등기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그 내용을 조금 게을리했다고 가정합시다.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계속 뭐다? 지적법처럼 암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암기 이렇게 전부 다 세 개가 뭐만 암기하면 되는데 얘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애들을 수험생 입장에서는 뭘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복습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적법처럼 따로따로 암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다? 등기법이라고요. 그래서 등기법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거야. 어렵다고. 연결만 되면 실제로는 지적법 암기 분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뭐한다? 어렵다래 되는 거야. 그럼 연결이 된다는 말은 또 뭘까요? 개념적으로 쭉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쭉 이어진다라는 말 속에서는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약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것만 나중에 가져오면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이것만 가져오면 되죠. 근데 이어지는 애들은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이리 넘어가고 이리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얘 문제를 풀 때 얘를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떠올리면 얘가 1위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 등기법은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안 잊어버려져요. 논리적으로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강의를 올해 이제 진행을 할 때 항상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등기법 수준은 90% 이상 막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왜? 강의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나올 부분은 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강의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수험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말은 조금 뭐 여러분에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래에 들어가지고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실제로.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수험생들을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거든요. 이 공부. 뭐 밤 10시까지 막 특강을 하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특강을 해도 수험생들이 교수님 더 합시다. 11시까지 더 합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수험생들. 근데 요즘 특강을 해도요.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주냐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할 거냐면 등기법을 좀 핀셋 규정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확실히 구별을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만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유기적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 8개 등기법 보통 시험을 치게 되면 대부분 한 7개 정도에서 8개 정도를 목표로 세우거든요. 통상 잘하시는 분들은 10개 이상. 그래서 한 7개, 8개를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한 5월 달까지는 최소 7개, 8개를 맞출 수 있도록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하라는 것만 뭐 하면 된다. 암기는 해 두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게 오늘 할 내용인데요. 우리 등기에서는 이 지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분. 그럼 제가 작년에도 이게 수업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올해 등기법 12문제잖아요. 등기법이 12문항. 거기에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몇 문항이 나왔냐면 2문항이 나왔어요. 2문항. 그러면 지분이란 글자가 나오면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으라고 푸는지 아세요? 지분 나오면 그냥 읽지 마시고 지문 5개를 적어 놓고 풀으라 하거든요. 제가. 지분에 잠시 후에 하겠지만 용의권 X 이렇게 그다음에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그다음에 1인이 뭐다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이렇게 지문을 5개를 적어 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올해 이제 지분과 관련되는 문제가 무려 2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2문제면 몇 퍼센트? 약 한 문제는 어차피 못 푸니까 9%가 지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몰라도 이 5개의 지문 적어놓고 문제 풀면 2문제는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나왔거든요. 임차권. 그럼 임차권이란 권리는 용의권이에요. 임차권. 그럼 지분의 임차권 등기, 용의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암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지분에 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다? X. 이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암기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뭐 한다? 암기를 해놔야지만 그 다음 순환에 뭐다? 계속 지문을 뭐 한다?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는 것들은 꼭꼭 뭐 한다? 적으라는 것은 적고 암기하라는 것은 암기를 해 주시면 8개까지는 무난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법은 이렇습니다. 또 책이 두꺼워진 이유가 이해해야 될 부분과 암기될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실제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 암기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배경 지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들. 그 배경 지식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우리 여러분 민법 지금 제대로 민법 배우시죠? 민법 186조가 있거든요. 민법 186조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조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에 관하여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 실, 변경은 뭘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게 민법 186조예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뭐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등기예요. 나오지는 않는데. 이걸 모르면 등기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지적법에서는 우리가 용어의 개념이 등기법만큼 풍부하지가 아니에요. 근데 민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또 등기법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민법이 되어 있으면. 186조를 규정을 하면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뭐다? 등기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우리는 실체관계라고 합니다. 실체관계. 등기는 뭐다? 절차관계라거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실체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쓸 건데 실체관계라는 용어는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이 용어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법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약속하는 용어. 실체관계는 존재 그 자체를 실체관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존재 그 자체. 그럼 시험 문제 실체관계가 뭐예요? 하면 존재 그 자체. 이게 시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실체관계라는 용어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다? 암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체관계는 뭐라고 했죠? 금방?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죠? 실체관계예요. 마이크 존재하죠? 실체관계예요. 부동산 존재하죠? 실체관계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분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매매계약도 뭐다? 실체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실체관계라는 표현은 존재 그 자체인데 그 자체를 시험과 연계시켜서 간다면 부동산, 법률행위, 물권의 득실 변경 이게 실체관계라는 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럼 부동산이 뭐가 있나요? 토지와 건물. 그럼 법률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행위. 아직 안 배웠나요? 법률행위가 뭔지. 그 법률행위가 뭐라고 배워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하게 요건으로 하는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실생활에 적응하면 저랑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물건 팔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나는 팔게요 하면 산다 하면 살게요라는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한다? 일치하죠. 합치하죠. 그럼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 행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순을 하면 그걸 이제 민법화 시키면 어렵고 그래서 법률 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한 방향으로 한 개만 가는 게 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이 하나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사표시가 한 사람이 두 개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의사표시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한 방향으로 한 개가 간다 단독행위 두 개가 함께 간다 합동행위 그럼 의사표시가 서로 다른 반대 의사표시가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생활에 살면서 대부분 합동행위나 단독행위 하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뭐다?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했어요. 왜냐하면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셨어요? 안 타고 오셨어요? 타고 왔죠. 운수 계약한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이 차를 타겠다는 의사표시한 거고 그럼 상대방은 뭐 한다? 돈 내라 이거거든. 내가 카드 띵 하는 순간 뭐 한다? 나는 그 승낙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매일 계약을 해요. 편의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편의점 들렸으면 물품 계약한 거예요. 물품 구매 계약한 거예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청약 의사표시. 그럼 담배 주겠죠? 승낙 의사표시. 대금 지급?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실생활에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실생활에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은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뭐가 있으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있으면 그 물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물권. 그 물권은 뭐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물건이 뭐였는데요? 부동산이잖아요.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뭐는 권리를 얻거나 실, 잃거나 변경이 되려면 그런 효력이 뭐 하려면 발생하려면 뭘 해라? 등기하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등기 있잖아요. 등기부에 뭐 한다? 여러분 명의로 기록이 되어야 돼요. 기록이 되어야 여러분은 그 아파트에 관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소유권을 뭐 한다? 잃게 되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상대방은 권리를 뭐 한다? 잃는다. 그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에서 누굴로? 을로 소유자가 뭐 한다? 바뀐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배운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책이 굵어지는 이유는
등기 이 자체만 딱 보고 나면 지적법 책 얼마 안 되잖아요, 페이지가. 이 자체만 보면 지적법 책에 뭐다? 3분의 1만 있어도 돼요. 3분의 1만 있어도 되는데 두꺼워진 이유는 뭐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민법하고 뭐하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안 하시잖아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근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2차를 하니까 민법 내용이 언제 되어 있으니까 등기법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아니에요. 근데 1, 2차를 지금 동차로 하시는 분들,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민법의 영역은 민법에서 처리할 거고 등기의 영역은 등기에서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전부 다 이해하려고 지금 등기법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민법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등기를 안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시험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제가 등기에서 일단 암기하라는 것들은 뭐 한다? 먼저 선암기를 하는 거예요. 선암기를 하면서 민법이 어느 정도로 좀 정리가 되면서 아, 그때 내가 암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은 쳐야 되거든. 그죠? 내가 민법을 다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겠다. 이러면 1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험은 쳐야 되니까 이해를 못해도 시험은 쳐야 되니까 뭐는 해야 한다? 일단 암기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민법의 양이 좀 쌓일 거잖아요. 그럼 쌓이기 시작하면 등기의 양도 뭐 한다? 자동적으로 축적이 돼서 쌓여간다고요. 자,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를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좀 보게 되면 총설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뭔지 이런 거 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등기의 의의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근데 제가 넘겨도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한다? 이건 암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한 번은 꼭 뭐 한다? 1권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1권은 보셔야 돼요. 그 읽어보는 내용이 민법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를 해봐야 한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원래 심화과정에서 할 내용인데 필수인 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일단 암기해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등기부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등기부라는 게 뭔지는. 자,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이렇게 막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있잖아요. 등기부.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와 등기부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대부분 지금 AI 시대 해가지고 데이터 저장고 있죠. 데이터 저장고. 데이터 저장고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 저장되어 있는 기계 자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 자체가 지금은 뭐다? 등기부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열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등기 기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 그럼 이것을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게 뭐다? 등기부예요. 그리고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것은 등기부가 데이터 센터가 바이러스 침투해지고 화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복구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죠.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써서는 안 돼. 아직도 쓰고 있어요.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이 있죠.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는 30년 전에 없어진 용어인데 아직도 쓰고 있다고요.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는 사라졌고요. 등기권리증 이후에 나온 용어가 뭐냐면 등기필증이었어요. 등기필증. 그 이후에 나온 용어가 뭐다?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냥 등기 권리증이구나 또는 등기 필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내가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등기 권리증, 지금은 등기 필정보인데 등기 권리증을 제가 받거든요. 그럼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요. 그걸 그냥 등기 필정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뭐가 될 경우에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자료예요. 그게 뭐다? 등기필 정보. 이 용어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시험에 중요하니까. 그럼 선생님 다른 용어는 몰라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다?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 전자 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잖아요. 등기관이 등기를 다 기록을 다 했어요. 기록을 다 하고 나면 등기관은 뭐 한다? 등기 전자 서명을 해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요즘 여러분 뭐 라면 같은 거 하나 사도 뒤에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런 게 나타나죠. 실명으로. 등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등기는 배상용이라는 등기관이 이 등기를 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게 등기관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가 있거든요. 그 식별 부호를 가지고 뭐 한다?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이 등기는 상용이가 처리한 겁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등기가 너가 했는데 그때 너가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걸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 등기관에게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한지를 알 수 있도록 식별부를 입력해서 등기 전자 서명을 해서 식별부를 입력해서 너가 등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또 알고 가셔야 돼요.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뭐 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등기관은 등기 사건을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이 저장된 때가 접수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접수한 때죠. 이렇게. 근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해야 한다? 마쳐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를 했어요. 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때부터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령 등기관이 1월 5일 날 등기를 접수받았어요. 근데 1월 10일 날 등기를 완료했다고요. 그럼 등기는 10일 날 마쳤잖아요. 근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며칠부터? 1월 5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접수한 때부터라는 거. 이 용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 하고요. 4번, 1번, 2번. 이 지문만큼은 꼭 좀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만 해주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뭐 한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소소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 이런 것은 이제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타이틀만 보고 갈게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 뭐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계약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있으면 물건의 뭐는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186조 규정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된다?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고요.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자, 그런데 거기에 키워드는 뭡니까? 앞에 전제가 뭐다?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 행위라 하면 이게 느낌이 정확하게 다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합동행위는 우리 계약법 가잖아요. 계약법. 그럼 계약법을 따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법률 행위는 뭐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용어가 나오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이 있으면 내가 물건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라는 말이구나.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률 행위가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은 뭐가 꼭 필요해요? 의사 표시가 필요하죠. 근데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규정은 달리 말하면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계약이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없어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의 뭐는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금방 뭐라 했죠?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등기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뭐 하는데도 취득하는데도. 그러면 그 이유가 뭐다? 법률의 규정. 그 말은 뭐다? 의사표시 계약이 없어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취득하도록 법률의 규정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당신이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상속 한번 보실래요? 상속. 아버님이 100억짜리 재산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아버지가 뭐 했다? 사망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사망하는 순간 나는 어디부터 가야 돼요? 등기소부터 가야죠. 제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면 소유권 못 취득하니까. 그럼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사망했고 그럼 그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 여러분이 등기를 안 했다 아직까지. 안 하면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사망했다. 그럼 그건 무주의 부동산이다. 상속인이 내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아버지 3일장도 안 치르고 등기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3일장 치를 동안은 뭐다? 무주의 부동산 되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에 그 부동산은 누구 소유? 상속인의 소유로 바로 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했나요? 안 했죠. 그럼 그런 것을 법률의 규정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뭐하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하지 아니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다만 처분을 하려면 그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매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처분행위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남한테 뭐 한다? 팔아먹겠다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팔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왜? 팔려면 그 말이 뭐다? 계약이 되면 뭐 한다? 그때는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너가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처분하기 전까지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을 거다? 사망한 자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뭐다? 법률의 규정이라고요. 그럼 이런 규정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많다라고요. 우리 민법에 굉장히. 근데 그 많은 것을 187조라는 법 조문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4가지 정도 상속, 공용징수, 경매, 판결 이런 애들은 뭐 하지 아니해도 등기하지 아니해도 소유권을 그냥 취득하도록 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용징수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공용징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다? 수용입니다. 수용. 토지를 수용했다.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용징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판결.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배우는 판결은요, 3가지 유형의 판결을 배웁니다. 일단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배우는데요. 등기와 관련해서는 다 알 필요가 없고요. 등기는 이행 판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행을 하라라는 판결이거든요. 이행을 하라.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잠 들어보세요. 이행을 하라라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뭐 해라? 이행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요. 원래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법률행위라는 당사자 사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다 했는데 나는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목을 끄집고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국가에서 빨리 상용에게 이행해줘라라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등기와 관련된다면 등기 빨리 해줘라라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해줘라라는 판결이라 했잖아요. 등기를 해줘라. 그럼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등기가 뭐가 된다?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왜? 등기는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했으니까. 근데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그럼 판사가 뭐 해라? 이행해라 해서 그 이행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그래서 등기의 판결은 다 이행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라든지 형성 판결은 등기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판결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에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부동산 물건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때의 판결은 이행 판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판결은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고요. 처분하기 전 취득한 물건의 등기선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물건 변경에서 등기는 취득한 물건의 처분 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판결은 잠시 후에 뒤에 판결이 나올 건데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이쪽으로 볼게요. 바로 볼게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판결의 종류가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잖아요. 등기에서 필요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에요. 근데 금방 여러분이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성 판결이 민법 187조의 판결이라고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설정, 변경, 소멸을 선언하는 판결에서 판결 확정, 이게 키워드예요. 판결 뭐로써? 확정으로서 법률 관계의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로써? 판결 확정으로서. 그럼 형성 판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한 판결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요. 그렇게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칙은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되죠. 그때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요. 국가에서, 법원에서. 그럼 이행해라라는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이행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행이 된다라는 말은 뭐가 되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진 때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판결이다.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등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다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의 대표적 사례가 하나가 있다. 여기서 암기하고 간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뭐 사형이 취소 판결, 기타 등등의 판결이 있는데요. 등기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유물 무슨 판결만? 분할 판결만 나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뭐 경매 마찬가지예요. 경매. 자,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버리고요. 그럼 그 뒤에 지금 뭐 이렇게 뭐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에 의한 경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부터 이렇게 몇 번까지 14번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용어가 전부 다 민법 용어 아닙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해결해야 될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시험 문제도. 그럼 이런 애들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
한다라는 건데 이런 애들은 등기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민법에서는 가끔씩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민법에서 해결할 영역이고 다만 이렇게 취득한 것을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 한다. 그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한다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요. 근데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실제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다 암기하기는 쉽지는 아니에요. 쉽지는 아니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방 제가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법률의 규정은 뭐다?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편해요. 볼까요? 건물의 신축 계약입니까? 아니죠. 일정 사실행위잖아요. 공인수면 매립하는 거 계약입니까? 법정자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법정이라는 용어는 뭐다?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차권, 환매권, 채권 말하는 채권. 그럼 채권에서는 여러분이 임차권 하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란 거죠. 그 물권과 채권을 좀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권과 뭐다? 채권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좀 구별하셔야 돼요.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은 우리 등기에서도 필요해요.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도 있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 채권 이것을 구별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등기라는 파트가 가는데 등기에서 가등기 그 파트 가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나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해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암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등기법이 실제 12시간 안에 끝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민법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게 되면요. 50시간도 모자라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의 내용이 알기 전까지는 일단 뭐부터 한다? 암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가볍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죠. 채권은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은 달리 말하면 뭐다?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은 뭐다? 물건에 대한 권리. 아주 간단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이거 볼펜 있잖아요. 볼펜. 물건 맞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물건 맞죠?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면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럼 사람에 대한 권리는 이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 내 소유야. 그건 노예제도에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이지. 그러면 채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가진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달리 말하면 뭐뭐 해줘. 뭐뭐 해줘라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5만 원인데 사실래요? 산다 해보세요. 그래야 뭐 강요가 되지. 산다 해보세요. 살게요. 1만 원이니까, 그죠? 그럼 나한테 1만 원을 주세요. 그럼 내가 1만 원 주세요. 1만 원 줘. 할 수 있잖아. 그럼 뭐다? 채권. 본인은 나한테 뭐 해야 될래? 나한테 해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그렇지. 볼펜 줘. 볼펜 줘. 그게 뭐다? 채권. 그럼 채권은 계약이 체결되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네. 왜? 계약을 체결하면. 그죠? 나는 뭐 한다? 돈 줘. 상대방은 뭐다? 물건 줘. 그럼 이걸 어떻게 돼? 동시에 이행해라. 이 말이야, 동시에. 물건 주면서 돈 받고, 이렇게. 채권이라는 권리는 그냥 뭐다?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보자. 부동산으로. 그럼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 저랑 매매 계약했어. 내가 매도인. 본인은 뭐다? 매수인이야. 그럼 나는 뭐다? 돈 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채권. 대금 청구. 본인은 아파트 줘. 물건 줘. 목적물. 소유권을 뭐하라? 이전해 줘. 그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청구권은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것을 아파트를 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는 거야? 나를 보면서 해달라는 거야?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소유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선생님 소유권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뭐다 해달라라는 권리, 사람에게 뭔가 이행을 해달라라는 권리는 다 뭐다 채권이야. 채권. 그럼 채권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계약이 전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채권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민법도 이해하시면 편해. 채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이 발생하는구나, 계약이 없으면 채권이 발생하기는 어렵구나, 이렇게. 근데 민법에서도 계약이 없어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민법에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뭐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뭔가 이행을 해줘라는 권리가 상대방에게 발생한다. 그게 뭐다 채권. 이렇게. 그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게 뭐다 물권. 그래서 물권이라는 권리인 것은 누군가에 뭔가 해줘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물권이라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없어도 발생하는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 이런 표현을 써. 물권에 기반을 해서.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가져가. 그럼 뭐라 할 거야? 돌려달라고 하지. 나랑 계약했어? 아니, 왜 달라고 그래? 그럼 내 거니까. 내 거니까는 우리 민법에서는 내가 이 물건의 뭐다 소유권자니까.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돌려달라라는 거잖아. 근데 청구를 하고 있지, 나한테. 청구를 하는데 계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런 권리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계약이 없는데 해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다 대부분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지? 그지? 이렇게. 그럼 내가 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 가지고 가려면, 선생님, 왜요? 가져가지 마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뭐다? 내 거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다? 사람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잘 모르겠다. 내용을 봐야 되겠다. 계약이 있으면 채권이 발생하고, 계약이 없어도 발생하는 게 뭐다? 물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이 되면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기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 내가 본인 토지를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 우리 내 개인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펜스를 쳐놨는데, 내가 펜스를 넘어가려면 들어오지 말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 토지 들어오지 마. 그지? 그럼 그런 것들은 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나랑 계약했어. 계약을 해야지만 들어오지 마 되는 거야. 내 펜스 쳐놨으면 내가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순간 총 쏴버린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물권적.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둘 다 대상은 상대방이란 말이야. 상대방인데 그 주체가 되는 게 내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지, 계약이 없는데도 요구하는지, 그게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첫 번째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청구를 하는데, 뭔가 해달라, 나가달라, 뭔가 청구를 하는데 뭐가 없이, 계약이 없는데도 막 내가 이 말을 쓸 수 있네 하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야. 계약이 있어가지고 해달라 이러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이 기본은 좀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물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잡아야 돼.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했잖아, 채권. 그치.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다? 채권이라는 말이거든. 그럼 임차권은, 그럼 결국은 임차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 그럼 이런 거지. 자, 제주도에 내 토지가 있는데 요새 놀고 있어, 그 토지가. 그래서 월 한 50만 원씩 지급하고 내 토지 쓸 사람 없나요? 라고 했어. 보니 내가 쓸게요 해봐. 오케이. 그러면 월 5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50만 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지? 그러면 차임 지급 목적으로. 그러면 차임이 지급이 되면 본인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 제주도에 있는, 쉽게 이야기한 거 생각하면 돼. 그냥 민법 생각하지 말고 차임 50만 원 지급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이제부터 쓸게요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누구한테 요구해? 나한테 해야지. 그지? 그러면 이건 계약 체결되었지. 나한테 체결 요구하고 있지.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되잖아. 토지한테 요구할 거야, 나한테 요구할 거야? 나한테. 그럼 이건 뭐다?
채권. 이 계약이 임차권이야. 본인이 금방 나한테 선생님 토지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이야. 임차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차임 지급을 필수 불가 요소를 한다고. 그럼 차임 지급과 동시에 뭐 한다? 선생님 토지 쓸 수 있게 해줘. 나한테 하는 거지. 그지? 그게 임차권이야. 그러면 나한테 해줘라는 임차권은 발생했잖아. 그치. 발생은 했는데 본인이 내 제주도 토지의 임차권자라는 것을 제3자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채권 채무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그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들은 모르고, 근데 내가 이 토지를 옆에 있는 이분에게 팔았어. 이렇게. 우리 매매계약 좀 하시죠. 5억에 넘길게요. 원래 500억짜리인데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한다 해야 돼요.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한다. 그럼 이제 5억 주세요. 그럼 5억 받았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해줘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소유권을 넘겨 등기를 했죠. 그럼 등기라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버님은 어떤 권리 취득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소유권은 상용에 대한 권리야. 그 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야. 토지.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럼 소유권은 뭐다? 물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채권. 이런 상태잖아. 그럼 본인은 내 토지에 채권자가 있는 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제주도 가서 이 사람이 토지 쓰고 있으면 나가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가라 하는 게 맞지. 그럼 권리 남용이야, 이거? 아니죠. 정당한 내 권리. 내 토지에 너 왜 있어?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럼 본인은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가지. 근데 그럼 누구한테, 아니야, 나 상용 씨한테 내 올 50만씩 지급할 쓰고 있어.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야? 나한테. 난 이행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지. 그래, 없을 것 같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돼. 없을 것 같으니까 나가야 돼. 그지? 누구한테? 나한테 이행을 요구하지. 그날 이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 이행 불능 상태. 그지? 그건 두 사람, 채권 채무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그럼 소유자가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그지? 그래. 그러면 안 나가려면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야. 두 사람 사이의 채권 채무 계약의 내용을 뭐 해라? 등기를 해라는 거야, 등기를. 이렇게 등기를 해라는 거야, 등기. 그럼 등기를 하는 것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권리를 취득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거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권리잖아. 그지? 그럼 등기를 안 해도 임차권은 취득한다는 거지. 근데 등기를 안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등기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럼 등기를 할 때는 나한테는 등기를 안 해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는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3자, 우리 두 사람을 빼면 등기는 민법은 제3자의 개념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는 막 이렇게 막 나누거든 복잡하게. 등기는 우리 두 사람 빼고 나면 무조건 다 제3자야. 그럼 두 사람 빼면 우리 옆에 있는 분 제3자 맞잖아. 그럼 제3자에게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 그 다음에 뭐다? 채권. 붙으니까 누가 더 강해? 물권이 강하지. 본인이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권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등기를 해놨어.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 봤을 거잖아. 등기를 하면 봤을 거니까 만약에 나하고 매매계약 하기 전에 채권을, 임차권을 등기해놨어. 해놨으면 봤을 거잖아. 등기부를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이 사람 존속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나가라 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좀 양심이 찔리죠. 그죠? 알고 있으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이 등기부를 보니까, 일산에서는 김모모 씨가 2027년도까지 이 토지를 쓰기로 되어 있다라고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어. 그 상태에서 나는 물권자야, 나가. 이건 조금 도덕적 양심이 반하죠. 그래서 민법이든 등기든 민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덕적 규범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일반 양심과 일반 규범에서 안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자꾸 법률 용안에 빨리 민법부터 법률 용어를 빨리 익혀가지고 그 용어가 내 일상생활의 용어가 빨리 매칭을 시켜야 돼. 살아가는 이야기가 똑같거든. 못하잖아. 그럼 그 말은 뭐다? 제3자가 와도 나는 이 토지 상용이하고 2010년 쓰기로 했으니까 당신 또 내 기간 끝날 때까지는 나는 쓰겠다라고 제3자에게 뭐하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항 요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보면,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험지에 나오느냐? 안 나와. 이거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네. 부동산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이 있는데 법률 행위라면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일 때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취득은 하는데, 그 취득한 권리를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해서 처분해라는 거야. 자, 근데 채권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뭐다? 무슨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걸 외부에 뭐 한다?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밑에 대항한다는 말은 물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권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도 뭐 한다? 대항을 할 수 있도록. 그때 하는 게 뭐다? 채권의 뭐다? 대항 요건을 있어야 등기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금방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등기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지.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 이런 거 한 30년 전에 그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한번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만 톡톡 던지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읽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는 한다? 배경 지식으로는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놓고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단어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말이구나 한 번 정도는 뭐 한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는 총설 파트의 내용은 어차피 민법에서 여러분이 다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읽어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하고는 상관없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